대출 가능액을 구하는 거를 한번 가봅시다. 자, 대출의 기본 지식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어떻게 분류할까? 재밌게 들으시면 돼요. 재미있게 들으시면 됩니다. 담보대출, 신용대출 들어봤죠? 이 둘의 차이를 알아요? 좀 확실히 알아요? 정말 나 설명할 수 있다. 자, 배울 게 많은 거예요. 일시상환, 분할상환. 자, 세 번째가 변동금리, 고정금리. 이런 분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용어가 어려워요. 용어가 LTV 알아요? 좋아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DTI 아세요? 노나님 저 DTI 옛날 거 아니에요. 딱. 그렇지만 알아야 돼요. 이거 저 이따 설명할 거예요. DSR 알아요?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요. 본 적만 있어요. 여러분들은 본 적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배워볼게요. 먼저 첫 번째 어떻게 분류하느냐. 자, 담보대출은 그리고 신용대출은 어떠한 구분과 정의, 장단점이 있느냐 이걸 보겠습니다. 담보대출은 사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담보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들어봤어요? 내 자동차 담보로 맡기고 대출 받는 거예요. 예금 담보대출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 거 다 담보대출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내 집 마련 기초반이니까 주택담보대출만 다룰게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겁니다. 정의는 쉬워요. 즉 네가 빚을 안 갚으면 내가 빼들어갈 게 있는 게 담보대출이에요. 그게 없으면 담보대출이 아닌 거예요. 네가 집을 돈을 안 갚아? 그럼 나 네 집 뺏어간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장점은 담보 물건으로 대출을 해줘요. 담보 물건이 있으면 대출을 해줘요. 만으로라고 하긴 어렵지만 일반적인 담보대출은 자동차 있으면 담보대출 받잖아요. 신장이 있으면 받을 수 있잖아요. 영화에서 그 무서운 거 보면 너 몇 개 있어? 막 물어보잖아요. 너 신장 몇 개야? 막 2개야? 막 이러면 해주잖아요. 대출 해주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단점은 중도상환 수수료 발생해요. 자, 중도상환 수수료가 뭐냐? 이런 겁니다. 제가 은행에 가서 30년 만기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지금 시점에 나 한 달에 200 정도면 상환할 수 있어. 이거면 월세 사느니 이게 낫겠어 하고 200만 원 상환하면서 대출하는 걸 했어요. 근데 시간이 한 5년 10년 지났어. 내가 회사에서 막 에이스야. 회사에서 미쳤어. 승진 막 팍팍팍 해요. 연봉 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200만 원이 충분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어떻게 됐어요? 담보대출 갚고도 모였어. 그래서 한 1억이 모였다 쳐요. 5년 뒤에 이제 1억이 있는데 나는 이걸로 담보대출 받은 거 나머지를 그냥 한 번에 갚고 싶은 거예요. 왜 한 번에 갚고 싶어요? 아니 뭐하러 나 돈 있는데 이자 내면서 뭐하러 그래요. 그죠? 이게 일반인들의 생각이잖아요. 은행에 가는 겁니다. 가서 저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대출 상담 받으러 왔는데요. 네, 대출 하시려고요? 거기서 벌써 어깨에 좀 힘이 들어. 아니요, 갚으려고요. 네네. 그럼 이쪽 오십시오, 고객님. 딱 와요. 앉아. 저기 빚 좀 갚으려고 왔습니다. 네. 얼마 정도? 1억 정도요. 네, 고객님. 잠시만요. 계장님이 해줘. 황 계장님이 하다가 중도상환 수수료가 180만 원이 있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네? 중도상환 수수료요. 내가 내 빚 내가 빨리 갚겠다는데 무슨 돈을 더 내라 그래?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고객님. 저희 대출 상품이 됐어요.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갚겠다니까? 근데 왜 돈을 더 내라고 하냐고. 180만 원을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은행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럼 안 갚을래요 하고 가는 거야. 안 갚는다고 180만 원. 그럼 가. 실제로 있어요 이런 일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이랑 여러분이랑 30년 동안 뭐 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30년 동안 매달 200만 원 내겠다고 약속했죠. 그 은행은 어때요? 딱 거래하는 순간 장부에 어떻게 돼? 30년 동안 매월 200만 원 들어올 거야. 크크 이렇게 써있겠죠? 장부에 써있단 말이에요. 약속을 한 거 서로. 근데 얘가 나한테 왔어. 이유를 봤더니 지가 돈이 생겼다고 돈을 미리 갚아서 내가 앞으로 발생할 이자를 안 주겠다는 속셈이잖아요.
그럼 내 입장에선 뭐예요? 은행 입장에선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그런 계약을 했다 쳐요. 여러분이 너나이한테 30년 만기로 족쇄 계약했어요. 내가 갑자기 돈 생겼다고 저 몰라요? 저 너나이 몰라요? 나 돈 생겼으니까 갚을게요. 갚는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 좋아요? 싫어요? 싫지. 왜? 나 이자 받을 게 남아있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더 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지사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도상환수수료는 그러면 어떤 대출에 다 있을까요? 계약 기간이, 대출 기간이 정해진 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고요. 아, 그렇네. 당연히 그렇겠네. 물론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 총액보다는 쌉니다. 그 왜 싸게 해줄까요? 은행에서 그 돈 받아서 다시 대출해줄 수 있으니까. 이게 단점인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 신용대출 있습니다. 신용대출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 없는 게 무조건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없어도 돼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직장과 소득을 근거로 하는 담보 없는 대출이에요. 자, 무담보 대출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받았어요. 마이너스 통장 안 갚아. 그러면 은행에서 여러분들 거 빼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언제 없어. 담보가 없는 거야. 그럼 도대체 뭘 믿고 빌려줘요? 얼굴 보고? 관상 보고? 관상 당신의 관상상 신용 등급 상타치입니다 하면서 빌려줘요? 아니잖아요. 그죠? 뭘 보고 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근거로 빌려주는 거예요. 소득이랑. 제가 직장 2020년에 이제 회사 그만뒀는데 2020년에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만기 돼가지고 갔어요. 저는 작년보다 훨씬 부자였거든요. 그 마이너스 통장 뚫을 때보다 훨씬 부자였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요? KB손해보험에서 이제 무직이 됐죠. 갑자기 저보고 한도를 절반으로 줄이겠대요. 그리고 금리가 2%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아니요 저기요. 제가 왜 이런 거죠? 저 이거 담보대출 마이너스 한도가 8천이 넘었는데 지금 4천으로 줄이고 금리를 지금 5% 넘게 하시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 김병철 씨 저기 회사를 그만두셨잖아요. 아니 그거 몰라요? 그 책 안 봤어요? 에? 저 몰라요? 저 팟캐스트 안 들어요? 저 모르세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제? 네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건 농담이고 그때 제가 이제 웃었죠. 아, 직장인이 유리하긴 유리하구나. 돈이 얼마가 있든. 이거예요. 장점은 1금융권에서 팔 수 있어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이런데. 금리가 마이너스 통장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뭐 대비 낮냐면 조금 이따 설명드릴 신용대출, 일반 신용대출 대비. 근데 이거는 거의 뭐 엇비슷해지긴 한 것 같은데 그 대출 상환이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내가 마이너스 5천을 딱 뚫어놨으면 그거 5천을 다 빌리는 게 아니고 그 중에 1,000만 원만 빼서 쓰고 넣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호주머니가 하나 더 생긴 거죠. 돈주머니가. 단점은 한도가 낮아요. 많이 안 해줘요. 잘. 개인 간 편차가 있죠. 당연하죠. 직장 소득이 다 다르니까. 일반 신용대출이 있어요. 이 두 개 다른 겁니다. 이건 뭐냐면 마통하고 같은데요. 이거는 일단은 대출 띵동 하는 순간 돈이 밀고 들어와 내 통장으로.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냐면 이건 거죠. 마이너스 통장은 요렇게 파는 거예요. 영원. 내 대출 계좌에서. 신용대출은 위로 돈이 쌓이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은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5천을 한도를 빌려놨다. 그러면 이거를 한도만 뚫어놓고 안 써요. 그러면 내가 대출이 더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필요할 때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쓰신 만큼만 이자를 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신용대출은 어때요? 그 5천만 원 신용대출 일으키면 이게 내 통장에 딱 들어와.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째깍째깍 시간이 돌아가요. 시간은 뭐다? 돈이다. 이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좋아하겠어요? 이 마통을 만든 사람은 천재예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만든 놈은 천재고요. 걔는 진짜 떼부자가 됐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일반 사람들의 가계부채에 대한 저항을 엄청나게 낮췄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불필요한 마이너스 통장으로 가난해지고 그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알고 쓰면 돼요. 이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이거는 이금융권에서도 개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는 옛날에 대출 쓸 때는 어떻게 했냐면 농협, 제가 주거래가 농협인데 농협에서 마이너스 8,600을 뚫어요. 마이너스 통장 8,600을 뚫고요. 이때 당시에 이거는 은행에서 해줬는데 농협에서 8,600 뚫어놓으니까 다른 데 갔더니 일단 마통은 안 돼. 다 제가 국민은행 갔어요. 농협에 마이너스 통장 있으시네요. 이러거든요. 다 연동이 돼 있어요. 왜 한 번에 여러 군데 빚 땡겨갖고 도망가는 놈들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전산이 시스템이 안 돼 있을 때는 다 돼 있어서 다 조회가 돼요. 저기 너나이님 이거 8,600 있네요. 아 네. 저희 은행은 너나이님 만약에 저희 은행에서 하셨으면 한도가 8,000이었어서요. 이미 다 소진이 됐어요. 한도가. 그래서 안 되고요. 대신 신용대출 어떠세요? 신용대출이요? 네. 신용대출 하시면 1억 5천까지 되거든요. 근데 지금 8,600 타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쓰셨으니까요. 저희가 7,000 해드릴게요. 대신 마통 말고 신용대출로. 이런 식으로 자금 운용을 저는 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알고는 계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는 얘보다 통상적으로는 조금 더 낮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개인간 편차 있고요. 자, 마이너스 통장 중도상환수율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마이너스 통장의 매력이거든요. 근데 신용대출은 어때요? 자, 이거 신용대출 기간이 얼마죠? 1년. 1년인데 만기 1년이고 1년씩 5번 연장.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5년 만기인데 1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하는 거예요. 심사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1년을 그럼 빌린 거잖아요. 5천을. 근데 내가 6개월 있다가 갑자기 로또가 돼버렸어. 6개월 있다가 로또 돼버린 거예요. 로또가 여러분들 너무 허황된 꿈 꾸지 않게 2등이 된 거예요. 2등이. 그래서 5천만 원이 생겼어요. 5천만 원 생기니까 어때요? 이제 당장 이거부터 갖고 싶죠? 가갖고 나 5천만 원 갖겠습니다 하면은 뭐라고 한다? 중도상환수율 내세요 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이거를 이해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용대출을 함부로 안 쓰는 게 좋죠. 그런데 살다 보면 써야 될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때 그러면 당연히 뭘 우선해서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통장을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왜? 이거는 중도상환수율 없이 생기면 생긴 대로 족족 갚아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억이 필요한 시점이 됐어. 살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은 마이너스 이런 거 안 쓰시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1억이 필요한 순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마이너스 통장 알아보니까 5천이래요. 근데 은행에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신용대출 하시면 1억이 나가고요. 마이너스 통장 하시면 5천까지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용대출 유도하려고.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통장 할게요. 나머지 5천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안 됩니다. 오케이. 나 다른 은행 가서 할게. 다른 은행 가서 예를 들어서 KB에서 마이너스 통장 5천을 하고 신한에서 5천 신용대출 빌렸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랑 그냥 신한에서 1억 KB에서 1억 빌리는 거랑 뭐가 낫냐 이거예요. 뭐가 나요? 이게 낫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대출을. 나중에 쓰실 일이 있으면.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오늘은 요것만 얘기할 겁니다. 요거 기준으로만 예산을 얘기할 거예요. 왜?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너무 달라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써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제가 신용대출 써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시기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담보대출만 가지고 여러분들 예산을 얘기할 겁니다. 자, 일시 상환과 분할 상환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배워야 될 게. 상환 방식에 따른 건데 만기 일시 상환이 있습니다. 먼저. 이게 뭐냐면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부담해요. 그리고 만기 시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주택담보대출 3억을 빌려요. 그러면 30년 동안 이자만 내요. 3억에 대한 이자만. 그래서 30년 뒤에 3억을 다 갚아야 돼요. 그게 만기 일시 상환이에요. 만기 전까지 이자만 내요. 그리고 단점에 만기에 목돈이 필요한 거예요. 자, 맞아요? 진짜 맞아요? 진짜 맞나요? 이게 단점이에요? 자, 제가 좀 이따 얘기해 볼게요. 원금 균등 상환이 있어요. 매달 원금을 똑같은 금액으로 상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는 남은 원금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거예요. 원금을 까나가면은 내가 전달 대비 원금 이번 달 거만큼 갚았죠? 그러면 원금이 어떻게 돼요? 줄어요. 원금이 주니까 이자도 어떻게 돼요? 줄어요. 그렇죠.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얘는 원금 기준으로 원금 먼저 까나가고 나머지에 이자 붙인다 이거예요. 원금 균등 상환은. 이자 총액이 제일 적어요. 당연하죠. 왜 원금을 적극적으로 까나가니까.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원금은 항상 똑같으니까 이자 총액이 제일 적으니 원금과 이자를 합친 상환 총액도 가장 적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뭘 많이 하겠어요? 은행 가잖아요. 담보대출 받아요. 계장님한테 물어봐요. 저 원리금은 이거고요. 원금 균등상환 이거예요. 고객님, 저 뭐가 돈을 제일 적게 내요? 원금 균등상환이 제일 적게 내요. 저도 원금 균등상환으로 했어요. 그럼 저도 그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돼요. 심각하다 진짜. 네, 심각한 거죠.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게 쭉 들어보세요. 단점, 초반에 상환액이 커요.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원리금 균등상환인데 원리금 균등상환은 원금이랑 이자를 똑같은, 그러니까 30년 동안 매달 똑같은 금액을 내게 만든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계리사 같은 저 같은 애들이 그거 막 열심히 계산하는 거예요. 막 앉아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은 똑같이 돈 받아올 수 있을까 하면서 막 계산해요. 금액이 딱 나와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0년 동안 매달 똑같은 금액을 내시면 돼요. 그게 원리금 균등 상환이에요. 초반에 상환액이 적고요. 이해 안 돼도 그냥 들으세요. 단점은 총액이 원금 분할 상환에 비해서 커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넘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 만기 일시 상환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왜 제가 알려드렸을까요? 다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잘 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있죠? 지금 80억 넘거든요. 좀 큰 평수가. 네, 거기 84제곱이 그 분양할 때 입주 때 1980년도에 그 아파트 값이 5천만 원 정도 했어요. 5천만 원. 그러니까 평당 말고요. 평당 말고 그냥 5천이에요. 그 집이 5천. 근데 그렇게 할 게 아닌 게 그때 월급이 막 20만 원 이랬어요. 아빠가 막 큰맘 먹고 야 아빠 치킨 사왔다. 그 치킨 얼마야? 막 치킨 막 야 2,000원 미쳤어. 아빠 치킨 왜 이렇게 비싸? 막 이랬대요. 치킨 한 마리 2,000원 할 때. 5천만 원 큰 돈이죠 당연히. 근데요 예를 들어서요 입주하는데 담보대출을 받는 거예요. 5천만 원 분양받은 사람이 담보대출 60%를 받았어요. 은행에서. 60%면 얼마죠? 3천만 원. 그때 사모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이 사모님이 돈 묶이는 거 싫으니까요. 저는 많이 빌려서 나중에 갚을게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인 거예요. 어떤 사모님이. 그래서 3천만 원 만기 일시로 할게요. 사모님 그 은행 직원이 의아한 거야. 사모님 그렇게 하면은 30년 내내 3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내셔야 되는데요. 원금 균등 상환 하시면 원금이 까나가는 대로 이자를 내니까 이자가 줄어들잖아요. 라고 다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러는 거죠. 아니 됐고요.
나중에 갚을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88년에 입주를 해요. 3천만 원 빌려서. 시간이 흘렀어요. 애들도 자라고 애들도 막 대학도 가고 유학도 가고 막 했어요. 그 아직도 그 한강 보이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 그 사모님이 융드레스 입고 이렇게 독일에서 사온 커피잔에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와. 2018년 어느 날. 여보세요? 네 사모님. 네, 네 누구시죠? 네 저희 그 KB 국민은행입니다. 예전 주택은행이에요. 기억하시죠? 네, 네. 저희 대출 갚으셔야 됩니다. 네? 대출이요? 저희 집 대출이 있나요? 네, 대출 있어요. 그래요? 이 사람이 사고를 쳤나? 담보대출이에요? 담보 잡혔어요? 네. 언제요? 88년에요. 다음 달까지 3천만 원 상환하십시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의 복리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걸 너무 몰라요. 너무 답답해요. 왜 안 가르쳐 주죠? 학교에서 이런 걸? 제가 너무 화가 난 게요. 부동산 공부하면서 우리 엄마 보험 들었던 거 이렇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1990년도에 만기 납입보험료 다 합쳐가지고 목돈 1,000만 원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90년도에 저축성보험 가입시키면서 보험 설계사 아줌마가 저희 엄마한테 30년 뒤에 만기에 1,000만 원 준다고. 그때 당시 1,000만 원 어때요? 그 우리 엄마가 1990년대 해가지고 2020년 돼가지고 1,000만 원 받은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여러분들 공부 안 하면 절대 못 이겨요.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들 돈 시간으로 뺏어오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쓴 줄 알아요? 보험회사에서. 이런 게 되게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너 나이는 왜 저런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할까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저나 저의 어린 시절이나 저희 어머니, 제가 어릴 때 봤던 우리 엄마 바보같이 성실하고 진짜 미련하게 성실한 사람들이 그런 거 모르고 계속 여기저기 이자 내면서 인생 살아가는 게 너무 화가 나서 이걸 하는 거예요. 황당하죠? 여러분 진짜 웃긴 게요. 이거를 전 최근에도 경험했어요. 2016년에 다산 신도시 분양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아파트는 제가 예전에 부동산 처음 시작했을 때 분양하거나 텄닥던 아파트들이 많아요. 제가 10년 했으니까. 다산 신도시 아파트 분양 얼마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평당 900에 했어요. 전용 84를 3억에 했다고요. 분양가 3억에. 근데 제 지인이 돈이 1억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2억을 대출을 내려고 하는데 벌벌 떨더라고요. 자기는 만기일시 아니면 이거 아예 돈을 못 낸대요. 소득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하라 했어요. 해라. 책 안 봤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안 봤어? 근데 못 하겠대요. 하라고. 그 2억 대출 냈어요. 그 친구. 이게 지금 8억이야. 2018년인가에 입주할 때 대출했어요. 그럼 이거 그때 만기일시가 있었어요. 이때 마지막 만기일시. 그럼 이 친구 언제요? 전화 와요 은행에서. 2048년에 전화 와서 얼마 갚으라고 할 거예요? 이게 부채를 날리는 거예요. 시간으로. 여러분들 빚을 먼저 갚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빚을 먼저 갚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정부에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 국채 발행을 한단 말이에요. 걔들 뭘 믿고 그렇게 국채 발행을 할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국가 빚이 많다. 좋은 거 같아요? 안 좋은 거 같아요? 자, 국채라는 건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주는 차용증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국채 발행량이 엄청나요. 그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자기가 스스로 빚더미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나 돈 빌려줘, 돈 빌려줘 하면서 국채를 발행해요.
근데 걔네는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자, 내가 채무자가 됐죠? 국채를 발행해서. 근데 동시에 나는 뭘 할 수 있어요? 달러를 찍어낼 수 있어요. 자, 달러를 찍어내면 돈이 어떻게 돼요?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내가 졌던 채무의 무게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한 루프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나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가끔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 빚을 빨리 갚고 싶다고. 그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적어도 이런 걸 알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마지막으로 저는 빚을 지금 안 갚은 대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저는 안 갚은 대출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 갚아요? 왜 갚죠? 제가 시티은행에서 한 9천만 원 정도 빌렸어요. 7년 전에. 7년 전에 저한테 그 9천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는 그걸 계속 연장할 거예요. 안 갚을 수 있을 때까지. 그 9천만 원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의 900만 원, 1000만 원 정도로 느낄 때까지 안 갚을 거예요. 만기 일시상환에 부활했다라는 뉴스가 나온다.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미친 기회예요. 미쳤다. 지금이 기회로구나.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조만간 부활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나라 가계대출 때문에 이거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대출 기간까지 이자만 부담하는 거라 대출을 자극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처럼 뭐 담보대출 잔액이 줄고 막 이렇게 되면은 할 수도 있어요. 부동산 시장 더 망가지면. 그때가 뭐다? 기회다. 자, 그러면 남은 건 원금 균등이랑 원리금 균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좀 더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3억을 빌렸습니다. 4%로. 그리고 30년 동안 갚는 거예요. 원금 균등 상환은 일단 3억을 30년이니까 매달 갚으면 360개월이죠? 360으로 3억을 나눠요. 그러면 83만 3,333원이에요. 이걸 매달 똑같이 까나가는 겁니다. 첫 달에는 이자가 얼마예요? 100만원. 왜? 3억에 4%, 3, 4, 12. 1년에 1200. 1200에 12로 나누면 100만원. 맞나요? 근데 이 둘째 달에 이자 어떻게 돼요? 줄죠. 왜? 3억에서 83만 3,333원을 깠으니까. 그 깐 거에 대한 4% 이자 계산하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쭉 가면 마지막엔 이자가 안 붙는 거죠. 거의.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치면 3억에 1억 8천. 이자만 1억 8천 내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래서 4억 8천이 전체 내는 금액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되게 놀랬죠? 미쳤네. 이자 미쳤다. 지금 원금이 60% 내는 거야? 원금 60% 내는 거예요. 그러나 집값은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 여러분들이 범위 설정을 잘하면. 그리고 심지어 이 이자가 공짜냐? 아니죠.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안 하면 여러분들 어디 살아야 돼요? 전세, 월세 살아야 되잖아요. 전세 살 때는 전세주 이자 나가고요. 월세 살 때는 월세가 나가요. 거주는 비용이 드는 거예요. 이게 거주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자,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요렇게 맞춰서 요거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매달 143만 2,246원만 내시면 됩니다. 30년 동안. 이건 거죠. 그럼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내는 총액은 얘가 이자가 더 많죠. 원리금이. 그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요거 하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얼핏 보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이런 게 있죠. 이걸 양쪽을 그리면 두 개 비교해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초반 상환액은 뭐가 더 커요? 원금 균등 상환이 더 커요. 뭐가 더 작아요? 원리금 균등 상환이 작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건전한 투자관과 돈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10년 동안은 원금 균등 상환이 내는 돈이 더 적네. 맞나요? 초반 10년 동안, 이거 10년이 130개월, 140개월. 그죠? 그럼 이 10년 동안 이 차액만큼을 나는 투자해야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원리금 균등 상환이 맞는 거죠. 맞아요? 돈을 최대한 늦게 나가게 하는 게 자본주의에서 핵심이에요. 만기 일시 상환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돈을 언제 주는 거예요? 30년 뒤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보세요. 10년 뒤에 얘가 얘보다 많이 내죠. 근데 10년 뒤에 이 금액이 지금 현재 이 금액이랑 나한테 느껴지는 무게감이 어떨까요? 30년 뒤에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90% 이상이. 아끼는 게 좋은 거야. 대출은 내면 안 되는 거야. 남의 돈 빨리빨리 갚아버려야지 뭐 하는 거야. 다 그 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돈을 아끼고 그 돈을 잘 모아서 굴려볼 생각이 있다 하면 원리금 균등상 하세요. 그런데 또 반대로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는 욜로다. 나는 포기 못한다. 나 지금 내 집 마련 잘하는 거 들으러 왔는데 너가 뭔데 나한테 뭐 해라 말아야. 너는 그냥 집 사는 것만 알려줘. 내가 그거 알아 잘할게. 오케이 좋아 리스펙 존중해요. 너님 인생이니까 너 맘대로 살아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럴 거면 차라리 원금 균등 상환해서 반강제로 돈을 안 쓰는 게 낫다 이겁니다. 아니 뒤에 돈 갚을 거 쌓여가는데 여기서 요 차액을 더 써버리면 소고기 사 먹는데 써버리면은 안 하는 힘만 못하고 갚는 게 낫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이 차이는 3,500입니다. 근데 저는요 여기서 요 돈 굴려서 3,500 충분히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0년 뒤에. 재밌죠? 이런 걸 왜 모르고 살았을까? 그죠? 제가 깨버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제 어릴 적에 제 대학 때 집 잘 사는 애들은 어릴 적부터 알았다는 거죠. 저는 몰랐어요. 34살 될 때까지. 변동금리, 고정금리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변동금리형 요거는 뭐냐? 대출 기간 중에 금리가 변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고정금리보다 보통 디폴트 출발금리가 낮아요. 그러니까 은행 가면 변동금리 하시면요 4%고요. 고정금리 하시면 4.5%입니다. 뭐 하실래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금리 인하기에 유리하겠죠. 금리 인상기에 불리합니다. 고정금리는 대출 기간 중에 금리가 일정해요. 물론 30년은 아니고 5년 동안 일정합니다. 우리나라 판매하는 대출 상품은. 장점은 금리 인상기에 유리하고요. 단점은 금리 인하기에 불리하고 디폴트 값이 시작점이 변동금리보다 높아요. 여러분들 은행 가면 보통 이렇다는 얘기예요. 고정금리 4.5%, 변동금리 4%입니다. 뭐 하실래요?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은 당연히 얘 하는 게 낫죠. 금리 이제 다 올랐으니까.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변동금리 하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한데 국가가 잘 살아질수록 금리 수준이 떨어집니다. 기본 금리 값이. 여러분들 베트남 가면 베트남에서 은행 이자 몇 프로 줄 것 같아요? 일단 기본 8%예요. 왜냐면 거긴 돈이 필요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국가가 왕성하게 성장하고, 그러니까 투자와 성장 이런 게 막 왕성한 상태예요. 그 얘기는 반대로 역설적으로 걔가 아직 어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빨리 크죠. 여러분들 키 커요? 다 컸잖아요, 이제.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 성장률 확보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1년에 8%씩 성장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2% 성장해도 잘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옛날 같은 뭐 베트남이나 뭐 다른 나라다, 도상국이다,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무럭무럭 큰다는 얘기죠. 무럭무럭 큰다는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많이 먹는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 많이 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국가 주도든 민간 주도든 뭔가 할 게 많이 필요해. 막 어디다 뭐 공장도 줘야 되고 막 온 나라가 막 건설 막
다이나믹해. 막 베트남 가면. 그러면 그거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해서 누구한테 개인들한테 돈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금을. 금리 많이 줘야죠. 근데 그게 점점 둔화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비싼 금리로 예금자한테 돈을 빌려서 은행이 기업한테 빌려주면 기업한테 10%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기업은 어떻게 10% 이자를 내면서 돈을 빌릴까요? 아직 할 게 너무 많거든. 돈 들게. 나라가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옛날이 그랬던 거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금리가 낮아진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경제 성장이 옛날처럼 돌아간다고 믿는 분들은 고정금리 하셔라.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변동금리 하십시오. 장기적으로 계속 금리 수준 낮을 겁니다. LTV, DTI, DSR 요거까지 하고 5분만 쉬겠습니다. LTV는 담보 인정 비율입니다. 말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집값 대비 대출액 비율입니다. 너무 쉬워요. 여기 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이해하십니다. 많이 들어봤고. 집값 10억 대출 가능이 5억이다. 얼마? 몇 프로? 50% 좋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DTI가 나옵니다. 너나이님 DTI 뭐죠? DSR만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 DTI를 알아야 돼요. DTI는 뭐냐면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겁니다. 저 모르겠고요. 저 한국말인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의를 내려보면 담보대출 상환액 합계를 총소득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 위에 거는 집값으로 나눴죠. 근데 밑에 거는 뭐예요? 소득으로 나누는 거예요. 누구의 소득? 내 소득. 즉 너의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을 본다는 겁니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소득 대비 감당해야 되는 대출액이 많으니까 허덕거리겠죠. 이해되십니까? 이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내 소득 대비 대출 상환하는 게 별로 부담이 많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좋아요. 잘 보십시오. 이거 잘 보세요. 담보대출 상환액이에요. 총소득입니다. 퀴즈. 어떤 사람이 담보대출 상환액이 1,800만 원이고요. 자동차 할부금이 360만 원. 신용대출 1억 원이 있고요. 그 1억 원에 대한 이자는 5%입니다. 소득 6천만 원이에요. 자, DTI는 얼마일까요? 이걸 잘 보라는 거예요. 문제에 휘둘리지 말고. 뭐예요 이게? 아니 써있잖아 여기 그대로. 1800 나누기 얼마예요? 6천이잖아요. 끝. 몇 프로? 30%. 오케이? 자 그럼 DSR을 볼게요. 왜요? 30% 맞지 않아요? 33%인가? 맞죠? 네. DSR 볼게요.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아 이거 말장난하는 거 같죠? 그죠? 뭐가 다른 거지? 정의를 봐야 돼요. 개념이 중요하다고. 개념이. 담보대출 상환의 합계. 뭐가 붙었어 또. 붙었죠? 기타 부채 상환액이 붙었어요. 자, 이 의미가 뭐냐? DTI는요 담보대출만 본다는 거예요. 네 소득 중에. DSR은요 다 본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빡세겠어요? DSR이 빡세겠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DTI 40%로 40% 한도로 대출해 줄게요 라는 은행이랑요 DSR 40% 한도로 대출해 줄게요 하는 은행이랑 어디가 대출이 더 많이 나오겠어요? DTI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 대출은 DTI를 써요? DSR을 써요? DSR을 쓴다. 그 얘기는 뭐다? 우리나라에서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조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가 안 좋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를 똑같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직 일부러 안 알려준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1,800만 원. 자, 담보대출 상환의 합계. 더하기. 뒤에 뭐가 더 붙는 거죠. 기타 부채가. 자동차 할부금. 계산할까요? 안 할까요? DSR 할 때. 합니다.
신용대출. 잠깐만. 1억인데? 그럼 이거 뭐 400%야? DSR? 신용대출 계산할 때는 신용대출 원금을 5년 동안 상환하는 걸로 가정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얼마 상환이에요? 2천만 원. 이자는 별도. 이자는 별도. 1억에 5%? 500만 원. 6천만 원. 계산하면 77%인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은행에서는 DSR 40%까지만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현실에 마주하게 되느냐? 이거를 못 받는 거고, 담보대출 안 나와요 소리를 듣는 거고, 아니면 신용대출을 까야겠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용대출 쓰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신용대출 갖고 있으면 DSR 적용하는 일반 대출 받았을 때는 그냥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담보대출 안 나오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계산 맞나요? 77%? 맞죠?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 게 있어서 요거까지만 얘기할게요. 기존 DSR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기존 DSR이에요. 스트레스 DSR이 있어. 와, 진짜 짜증나죠? 진짜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이거 하는데. 뭐 이렇게 계속 나와. 이거는 지금 현재 이걸 적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아셔야겠죠 여러분들이? 규제 내용이, 이거는 좀 전에 얘기했어요. 연소득의 40%까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 DSR은 똑같이 40%까지 보는데 가산금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이거 담보대출 요 원리금 상환액 계산할 때 기존에는 대출금리로 그냥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요 1,800만 원을 계산할 때 금리를 뭘 더 더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숫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커지죠. 네. 가산금리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서 봤던 이 사례가 1,800이라는 게 은행 가서 담보대출 금리가 몇 프로예요 했더니 4%라고 해서 계산한 거예요. 그럼 기존에는 4%로 그대로 하면 되니까 1,800인데 이제는 4%에다 뭘 더 더한다고. 더해서 계산하니까 이 1,800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대출 금액이 더 DSR 빡세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대출을 쪼이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 가산금리는 뭐냐? 없었어요 이때는. 이건 거죠. 정부의 논리는 이번에 금리 급하게 오를 때 영끌했던 애들 힘들어지는 거 봤지? 이거 안 돼. 니네 대출 내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 그래서 아예 대출을 못하게 해버릴 거야. 근데 이번에 금리 내려간다고 지금 니네 또 막 들떠가지고 대출 내려고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과거 5년 동안 최고 금리에서 현재 금리만큼을 뺀 만큼을 가산하게 할 거야. 즉 거의 사실상 최근 5년간 최고 금리 기준으로 계산된 DSR을 적용시킬 거야 이거예요. 저는 이 취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거 좀 더 미리 했으면 지금 영끌족 이런 사람들 훨씬 덜 힘들 거예요. 아니면 아예 집 사는 거 포기했거나. 근데 이거를 왜 지금 하냐고. 네. 뭐 어쨌든 한대요 지금. 배경은 이거는 뭐 아까 DTI보다 빡세게 한 거고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DSR보다 빡세게 한다. 금리 변동 위험에 대응하게 하겠다. 되게 재밌는 게 지금부터 금리 변동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이에요. 항상 뒷북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스트레스 DSR을 2월 이후로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매수자들이 본인의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값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 뭐다? 여러분들은 기준의 선을 딱 그어놓고 거기 너 내려오기만 해봐 하고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네. 막 쫓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집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준을 갖고 사라는 거예요. 싸게 잘 살아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매수가 더 어려워요. 당분간 이걸 적용하기 때문에. 예시하면 금리 4% 원리금 균등상환 3억으로 대출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 연소득 4,500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1년에 1,700만 원이거든요. 금리 4%에 원리금 균등상환 3%가. 그럼 38.2%가 되니까 이 사람 3억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원래는. 근데 바뀌잖아요.
스트레스 1%를 적용한다. 1% 정도 적용할 것 같은데 이거보다 좀 더 크겠죠? 그죠? 왜냐면 5% 기준으로 하니까 그러면 이게 43%가 된다 이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40%에 맞춰서 받아야 되니까 3억이 아니라 2억 7천 이렇게밖에 대출이 안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구매력이 어떻게 돼요? 3천만 원이 줄어들죠. 대출 구매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대출 구매력이 줄어드니까 주택시장의 그 매수 레벨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겠죠. 그 상태에서 매물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럼 이럴 때 나는 돈이 된다. 나는 돈 이 정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제 얘기. 효과는 DTI 대비 대출액이 감소하는 거고요. 이거는 기존 DSR 대비 대출 가능액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구가 중요해요. 일반 대출 실행할 때 예산 수립 시 이 스트레스 DSR을 감안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제가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일반 대출 실행 시라고 써놨죠.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 대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일반 대출이에요, 아니에요? 자, 일반 대출은 DSR을 볼까요, 안 볼까요? DSR을 안 보고 DTI를 봐요. 그래서 DTI 공부를 한 거예요. 제가 아까 뒤에서 얘기할 거라 했잖아요. 그럼 DTI로 적용하니까 대출 받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죠. 지금 내가 종잣돈이 1억에서 2억 정도 있다 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 소득이 되고 내가 지출 통제가 된다라고 하면 6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왜? DTI 보기 때문에. 심지어 DTI를 60%까지 봐요. 그래서 DTI를 공부한 거예요. 괜히 한 게 아니라. 이제 이해가 되죠? DTI가 왜 DTI를 봐야 되는지 알겠죠?